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이제 저랑 함께 국어에 대한 새로운 길을, 국어에 대한 그리고 역사를 같이 한번 쓰면서 합격의 길로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입니다. 천의무봉은 천사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라는 의미였고요. 이것은 곧 완전 무결하다. 천사의 옷에는 바느질 자국이 있을 리가 없겠죠. 사실 천사의 옷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로 흠 없이 완전 무결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국어는 두 가지인데요. 효율성과 객관성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도전들을 했으리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일 겁니다. 또는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있고요.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그 귀한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드릴 겁니다. 잘못 배운 지식이 위험한 겁니다. 식자우환이라고 해서 오히려 어설픈 지식이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한 지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해드릴 거고요. 자, 또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국어는 OX가 명확한 겁니다. 어정쩡한 세모는 없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객관식 가운데 하나의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주는 것도 하나를 골라내기 위함인데요. 강의도 또 배움도 그렇게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르침은 직선처럼 정확해야 하고 배움 역시 칼처럼 날카로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저는 직선과 같은 가르침으로 정확한 가르침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배우는 입장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동영상 강의지만 마치 실강을 듣는 것처럼 바로 옆에 제가 있는 것처럼 실제 합격생들도 수험생들도 시험장에 가서 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귀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배우려고 했던 우리 학생들의 성실함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움도 마찬가지로 마치 칼과 같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제가 항상 집요하다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공부는 그런 겁니다. 대신에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같이 가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양은 많을지언정 한치 오차 없이 제가 완벽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이제 강의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확한 전달력입니다. 이 전달력은 청각적인 효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의 장단점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 목소리로 전달력으로 가르치느냐. 1시간 듣고 마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론 강의를 60강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60강 내내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흥미로워야 되고 지겹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속도 높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전달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하고 좀 다르죠. 제가 아나운서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발음과 관련된 훈련은 일반인들보다 더 수십 배 더 훈련을 했고 더 노력을 했고 지도를 저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력만큼은 또 자신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강의를 반복해드리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강좌의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깔끔한 판서입니다. 자, 역시 동영상 강의는 장점으로 보자면 정지 화면 가운데 쓸 수도 있고요. 또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제가 순서에 맞게 보통 칠판을 제가 한 3등분 정도 하는데 3등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깔끔한 판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반복 학습입니다. 자, 이 반복 학습도 물론 강의를 한 번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대체로 칠판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보다도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로 끊임없는 반복 학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열정과 그리고 신뢰와 그리고 긍정과 희망의 강의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좋은 강의, 열정의 강의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들었던 좋은 말들, 국어 수업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진다. 국어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갑니다.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흔히 카톡이라고들 많이 하나요? 이 카카오톡에 제가 처음에 써놓은 저를 알리는 문장이 하나 제가 있는데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로 써놓았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울 속에 나는 먼저 웃지 않으나 거울 밖에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따라 웃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제가 희망의 강의를 하면 우리 학생들도 희망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웃으면 학생들도 따라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힘이 빠져하고 저 선생님이 왠지 지쳐 보여. 저 선생님이 왠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선생님 강의 자체에 좀 왠지 저 선생님의 열정이 떨어져 보여. 그럼 학생들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일관되게 희망과 긍정과 열정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신뢰라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부모님들이 공무원이셨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 책임감을 무한하게 느끼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통과목으로서의 국어는 필두가 됩니다. 국어를 못하면 합격할 수 없겠죠. 영어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것 당연한데요. 하지만 국어와 영어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국어가 전략 과목이 되어서 정말 90점 이상만, 95점 이상만 나와준다면 어떤 직렬에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희망의 강의에 같이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교재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교재의 특징은 체계적인 이론이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단순히 어떤 모아져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보존하고 잘 구성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영역별로 나누어 놓았고 1, 2, 3권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문법 영역들을 강화했고요. 또 이론들을 깊이 보기, 더 알아보기라는 걸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심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분리해 놓았으므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는 기출문제가 750문제 정도 제시되어 있어요. 기출문제와 이론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이론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또 사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책에는 기출과 이론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일 뒤로 빼지 않았고요. 사이사이에 끼워 놓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과 함께 기출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함께 최신 문제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인 구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별표가 쳐져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실 만한, 형광펜을 그을 만한, 밑줄을 그을 만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요. 또한 눈으로 보기에도 너 글씨가 너무 작으면 또 보기 싫고요. 글씨가 너무 많아도 안 좋은데 우리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피로를 덜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인 구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맞춤법 1250제가 수록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일 조금씩 한 20개씩 30개씩 맞춤법을 하다 보면 역시 이 안에서 기출된 사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만한 부분들이므로 맞춤법 1250선이라고 하는 1권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꾸준히 한글 맞춤법 또는 표준어,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외래어, 로마자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6대 어문 규정이라는 걸 틈틈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 모아두었습니다. 집중화했다라는 것도 우리 교재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교재는 서울대학교 국어 박사팀들과 함께 교재를 준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수준이 높고 또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들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도록 정원상 국어 교재, 우리 정상 국어라는 교재에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항상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라고 제 카페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열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어를 강의한 게 21년인데요. 21년 동안 제가 쉬어본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 이제는 강의하기 싫어. 아, 이제는 지쳤어. 아, 이제는 정말 힘들어. 하루도 쉬지 못해. 이런 거에 대한 푸념이나 불만보다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정보다 중요한 건 변함없는 열정이고 또는 노력보다 중요한 건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합격수기에 어떤 학생의 말이 있었어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 위침, 마부 작침이라는 말처럼 또는 우공이산이라는 성어, 10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가 한 삽 한 삽 떠서 산을 결국 옮기게 되었다는 시작은 불가능해 보여도 또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 시기가 있기에 인생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시간을 잘 잡으면 반드시 합격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합격할 때까지 비가 오는 그날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또 끊임없이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하기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라고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3명, 4명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다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꿈을 제가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손을 잡고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함께 가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강의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어와 관련된 기출 10가지 유형을 분석하면서 국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는 전체적으로 10가지 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의 강세인데요. 2014 시험을 보더라도 국가직 지방직에서 비문학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문학 문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은 우선은 시간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20분, 사실 실질적으로는 20분이 아니죠. 16분, 15분 안에도 풀어야 된다고도 하는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가겠죠. 그래서 실제 실력에 비해서는 비문학이 결과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문제 유형이 단순한 기존에 나오던 사실적 사고, 즉 주제, 일치, 제목, 소재와 같은 사실적 문제에서 이제는 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 사고 중심의 문제로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라든지 지문의 일부를 네모를 쳐놓고 네모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해의 강화입니다. 흔히 SAT라고 하는 SSAT, 삼성 인적성 검사 시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문학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시험들의 트렌드입니다. 유행이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비문학과 관련된 영역 제가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이론 시간에 못다한 부분들은 특강으로도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유형으로 비문학을 나누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순서 문제의 요령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사고력과 관련된 문제들도 제가 다루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비문학의 강세다. 이것이 우리 국어의 문제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늘 나오는 어문 규정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어문 규정의 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4-5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부분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또는 발음의 문제, 그리고 외래어와 로마자까지 공무원에 가장 어울리는 공문서에 들어가야만 하는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체감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영역입니다. 자, 문법의 문항수는 거의 평균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도 나오는데요. 국어에서 90점 받았다. 그런데 2개 틀렸는데 그게 문법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2014 지방직에 나왔던 형태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모두 출제되었던 품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것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항수로 보자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문법을 맞춰야만 합격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들 안에서 벌써 한 10문제 정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휘 영역을 제가 써놓았군요. 자, 이제 어휘 영역. 어휘 영역도 마찬가지로 고유어 문제 또는 한자어 문제, 또 사전적 의미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이런 어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그중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한자와 관련해 본다면 훨씬 더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워킹 딕셔너리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사전이 되어서 늘 사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간단하게 할 것은 국어는 관심이요, 국어는 생활이요, 국어는 재미입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내 곁에서 사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받으면 됩니다. 국립국어원 앱, 표준국어 대사전 앱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앱을 받아서 맨 앞에 초교 화면에다 깔아놓으시면 여러분이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바로 들어가서 단어들을 찾아보아야 해요. 한자도 보셔야 되고요. 사전적 의미도, 예문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문법 같은 경우도 이게 형용사구나, 이게 동사구나, 조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사와 함께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휘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문학입니다. 자, 이 문학이 조금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우르는 2014 국가직에서 관동별곡의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관동별곡을 모르는 사람은 속수무책, 아예 손을 댈 수 없었죠. 수능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고전문학을 약간 방대하기 때문에 손을 놓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해석도 좀 꼼꼼히 하시고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우선순위로 먼저 다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고전도 가능하면 제가 전문 또는 일부러라도 해석까지 교재에 다 3권 문학 부분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는 문학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죠.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문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 문학 외에는 나머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50% 정도 출제됐는데요. 이제 공개된 이후로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9급, 7급을 가리지 않고 문학사와 관련된 부분, 즉 고전 문학사, 즉 고대가요에서 향가에서 그리고 고려가요, 시조, 가사, 고전 소설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현대문학도 1900년대 개화기 때에서부터 1910년, 20년, 30년, 40년대 문학, 지난 2014 서울시에서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던 것처럼 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자, 그 이외에 어법 문제, 항상 최소한 문제 나오죠.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공문서와 관련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한자 문제입니다. 이 한자 문제도 학생들이 정말 막연하고 방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기출 한자에서 시작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한자 잘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열에 10명입니다. 저는 한자 잘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한자를 못하는데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출 한자. 그리고 우리는 한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음이어와 동자 이음을 확인하셔서, 즉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단어들 또는 소리는 또 다른데 뜻이 같을 수 있는 유의관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음 이자나 동자 이음, 글자는 같아도 또 의미 다른 경우들이 더불어 한자에도 있으니까요. 한자를 한자어로 공부하고, 사실은 한자 성어로 공부하면 제일 좋아요. 한자 성어로 공부하다 보면 한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풀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바로 7번째, 8번째 한자와 한자성. 그래서 한자는 최소 1문제, 최대 2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한자 성어까지 포함을 한다면 무려 한자 관련 문제가 3문제나 2014 지방직도 최대 3문제씩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9번째입니다. 관용어 및 순어, 역시 속담이 포함되어 있는 관용어, 관용적 표현들도 있고요. 순화와 관련된 것도 7급 등에서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쓰기 영역인데요. 이 쓰기 영역 또한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방식입니다. 특히 수능식의 쓰기 문제, 개요 작성이라든지 고쳐 쓰기라든지 보기의 조건 제시, 자료 제시형 이런 문제들을 줌으로 인해서 특히 공문서와 관련된 게 이 개요 작성 부분들이죠. 공문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점 등을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또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그 개요 작성 유형들도 최근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 신경향이다라고 보여서 10가지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국어를 10가지 기출 영역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일단 3가지는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문학은 기본이고요. 또 어문 규정도 계속 우리 맞춤법 1253 그래서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랑 지금부터 이론 강의를 하게 되면서 문법에 대한 중요성, 문법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론 강의에 좀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3개년 기출문제의 경향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떻게 기출되었느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느냐를 한눈에 좀 훑어봄으로써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2년 기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문장의 어법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관용적 의미, 그리고 비문학 중에는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순서 문제가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가나다라라는 것을 문장 또는 문단으로 준 다음에 배열을 하게 되는 것. 문장의 순서는 다양한 팁들이 있고요. 그 요령들을 제가 꼭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순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 서술 방식이 있고요. 한자어의 의미 그리고 품사 문제. 자, 품사도 보조사인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최근에 유형 중에 하나가 그냥 품사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뭔가 유형에 관한 문제, 종류에 관한 문제를 세분화하는데요. 이때도 보조사인 것은. 그러면 벌써 보조사라는 것은 격조사도 알아야 되고 접속조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사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형태소와 관련된 문제 2014 지방직과 같습니다. 어떤 직렬을 가리지 않고 국가직 기출이 국가직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한 번에 공부하시고요. 자, 또한 언어 예절, 어문 규정, 사전 배열 순서 역시 2014 지방직에 또 나왔죠. 자, 비문학 일치, 또 한자어의 의미, 또 현대시, 문학의 관점, 내재적, 외재적 관점, 문맥적 의미, 글의 이해, 한자성어, 표준어, 그리고 소설의 이해, 비문학 일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언급했던 그 10가지의 영역들이 거의 다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겠죠. 얼뜻 보기에도 비문학이 많이 보이고요. 한자와 관련된 문제도 보이고요. 문학 문제들도 보입니다. 어문 규정 문제들도 있었고요. 의미, 관용적 의미 포함한 의미, 한자 의미 등도 보이는군요. 자, 2013 국가직으로 가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더라도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역시 일치부터 전개 방식 문제들이 쭉 보입니다. 일치 문제들이 많이 보였네요.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표준 발음 또는 띄어쓰기 또 어문 규정 문제들도 역시 눈에 보이고요.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합성법의 원리들까지 하더라도 역시 문법적인 문제들도 2013 국가직에서 보입니다. 자, 마지막 2014 국가직인데요. 2014에서도 역시 가장 먼저 비문학 문제 한번 볼까요? 비문학과 관련된 설명 방식, 그리고 순서, 또 일치, 다시 일치, 서술 방식, 일치 문제들. 그러니까 일치 문제는 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짧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푸느냐,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특히 공무원 시험은 일치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로 나오죠. 즉 그렇다면 부정형 문제는 답이 3, 4번에 많이 몰려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건 넘어가고 얼마나 빨리 지우느냐 하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소거법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지우고 최소한 한두 개를 남긴 다음에 그 2개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 그게 정답률 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자, 그 외에 비문학과 더불어 이제 역시 띄어쓰기, 또 로마자 표기법, 그 이외에도 역시 어문 규정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었고요. 또 다양한 문법 문제들이 보이죠. 문법 중에는 물론 어법도 있습니다만은 접두사 또는 품사, 용언의 종류까지 해서 학생들이 국가직, 2014 국가직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어려운 게 문법이었어요. 문법. 품사와 용언의 종류 쪽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했었던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방직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걸 제가 한 표에 3개년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의 표현의 글씨가 작아서 제가 3개년을 따로따로 뺐습니다. 자, 지방직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비문학 문제들 보이죠? 일치, 순서, 구성, 주제, 괄호, 다시 주제 문제. 이렇게 비문학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자, 그 이외에 어문 규정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또는 어문 규정들의 문제들이 역시 조금 보이고요.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어휘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한자 문제들도 보이고 또 문법 문제들이 보이죠. 한자 성어 문제 있습니다. 속담 순화어도 있었어요. 자, 2013 문제에서도 비문학 확인합니다. 많이 보이는군요. 비문학 문제 일치 문제, 비문학 문제 설명 방식 문제 이런 문제들도 보이고 문학도 뭐 봉산 탈춤을 비롯해서 또는 소재들의 관계를 포함한 문제들도 출제되기도 했고요. 또 한자 성어 문제, 또 한자 문제들도 표기와 관련된 특히 김희독립선언서가 2013 지방직에 나와서 한자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좀 어렵게 했어요. 이런 국한 혼용 지문들도 다양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2014 지방직 문제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문학 문제들, 문제 제기, 고쳐쓰기, 그리고 제목 문제, 순서, 다시 전개 방식, 일치 주제, 비문학만 무려 7문항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역시 문법 문제들도 보입니다. 사전 배열 순서는 이제 한글 맞춤법의 영역들이지만 다양한 문제, 특히 품사 문제, 명사가 아닌 것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비문학 중에서 우리 지방직에서는 이 품사 관련 문제 그리고 형태소의 개수에서 정말 정답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맞아도 약간 우연히 좀 요행으로 맞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실력으로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시험은 다르니까요. 아는 것은 지식의 양을 늘리는 총량의 문제지만 그러나 시험은 다르죠.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얼마나 요령껏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시행착오를 빨리 겪어보았느냐예요. 역설적이지만 많이 맞으려면 많이 틀려보아야 되죠. 많이 틀려야만 왜 틀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이론대로 철저히 하고 문제풀이도 가급적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도 기본 문제들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문제에 대한 부족함도 제가 없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서울시 3개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시는 2012까지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문학 한번 볼까요? 서울시 고시조, 다시 고시조, 현대시, 문예사조, 표현방법, 현대소설, 고려시대 작품, 문학 연구의 방법, 현대시 문제입니다. 무려 10문제잖아요. 물론 지금도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 법원직 문제만 하더라도 법원직에서는 25문제 중에 무려 24문제가 문학이에요. 말이 안 되죠.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법원직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또는 뭐 국회직, 수능식으로 나오는 국회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행정직, 일반적으로 교행직이라고 하는 교육행정직에서도 문학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제 2013 이후로 문제가 공개되면서 기존의 국가직, 지방직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학을 한 4문제 정도로 줄여서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문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었죠. 비문학 거의 안 보이죠. 표준 발음 있어요. 한자의 표기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시험들과는 차별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13 서울시 한번 볼까요? 문학의 수가 한 4문제 정도로 줄어들었죠. 소설, 경기체가 현대시,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다른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문학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경기체가 이런 건 잘 안 나오던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문학수가 줄어들면서 나머지는 좀 비슷해졌죠. 어문규정 문제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문규정 1, 2, 3, 4 이렇게 어문규정도 보이고요. 띄어쓰기들도 포함되겠죠. 여전히 어휘 문제, 외래어, 표준 발음, 용언의 활용, 띄어쓰기 그리고 한자 관련 문제들 비문학까지 해서 역시 기존 문제들과 좀 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문학 문제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 2014도 공개된 지 이제 2년째 되기 때문에 2013 문제와 비슷하죠. 문학 먼저 봅시다. 문학이 4문제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사법을 묻거나 또는 고전소설, 현대문학사, 1930년대 문학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더불어 시상 전개 방식까지도 시선의 이동이라는 박목월의 청로루라는 시가 나왔습니다만 자, 이렇게 문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휘 또는 어법, 문법, 특히 문법 문제들이 역시 품사 문제와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물어서 여전히 또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자, 어문 규정도 있고요. 비문학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한자의 표기들, 한자 성어 포함하면 서울시도 3문제가 한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종합을 한다면 많이 나오는 것은 비문학이에요. 그리고 문학도 있어요. 그리고 어문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2가지예요. 어려워하는 건 2가지. 첫 번째는 문법이고요. 2번째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과 한자를 틀리면 사실 80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문학도 실수로 하나 틀렸다. 어문 규정도 정말 특이한 게 나와서 에이 몰라 재수없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막 70점, 60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저랑은 문의 이론 강의를 60강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나하나 모든 영역들을 제가 아우르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우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동영상이니까 좀 적당히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강을 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1강으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면서 잠시 후에는 바로 이제 언어와 국어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론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요. 보고 시작을 할까요? 자, 저는 이렇게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수업과 그리고 지난 수업들을 함께 칠판 귀퉁이에 적기 때문에 항상 오늘 배울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배워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언급은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수업은 키워드가 3개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요. 자, 언어의 하위 개념인 이제 국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시험은 언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진도로는 바로 의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소리, 의문론,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영역들인데요. 최근 시험으로 본다면 의문론에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최소 1문제, 최대 2문제, 발음이 포함되게 되면은 최소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최대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물론 국어의 종류도 1문제 정도, 국어의 특성 등도 1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언어와 관련된 내용도 포괄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도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된 내용이 2013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고요. 또 의문과 관련해서 바로 뒤에 의문론에서도 자음체계, 모음체계 등이 특히 자음체계가 2013 지방직에서도 출제되기도 했으니까요. 2013 국가직, 지방직 문제들이 이 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 교재 그리고 국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책 구성과 함께 소개를 먼저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권을 우리 책은 문법 국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1편과 2편으로 나눈 후 이론 문법. 보통 문법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항수로 본다면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이론 문법입니다. 특히 국어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의문론이다 또는 형태론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출발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의미론이다, 통사론이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국어의 전공서라는 것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규범 문법이 한글 맞춤법이 포함되어 있는 6대 어문 규정이라고 했어요. 한글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발음법, 외래어, 로마자 표기. 아까 우리가 3개년 기출분석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즘에 여기서 4문제,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2권으로 가서도 생활국어. 이 생활국어는 기본적으로 비문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부터 어법들 그리고 어휘에 관련된 일부들 어법 문제가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 등이 포함된다면 양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한 6, 7문제 정도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어휘 및 관용 표현, 특히 한자어, 한자 문제, 한자 성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한 서너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넓게는 2-3문제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2-3문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학 영역이었죠. 그래서 문학도 1편, 2편, 3편으로 나누었지만 문학 일반론, 문학 이론과 그리고 현대문학, 고전문학으로 나누어졌는데요. 문학은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20문제의 구성이 어디에 있는지 1권만으로도 한 7, 8문제, 또 2권에서는 약 10여 문제 정도, 3권의 문학에서 2, 3문제가 특정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급, 7급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칠판 귀퉁이 위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노력은 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정말 학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추석 때, 설날 때, 크리스마스 때 저는 다 온통 수업을 했었는데 그럴 때 학생들이 이야기를 선생님 힘드시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저는 즐겁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평범한 노력이라고 했을 때 누가 막 칭찬해주면 전 되게 쑥스러워했어요. 왜? 칭찬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학생들을 위해 복사해주고 프린트 준비하고 더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 자료 만들고 문제 만들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막 힘들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포지티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진짜 힘들지 않다고 느끼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노력을 하면서 마치 대단한 노력인 것처럼 너무 우리가 과시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쭐하고 으쓱한 거야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또한 나는 아무런 노력이 아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합격하기 위한 노력은 남들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어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교재 있으니까요. 이론 교재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순서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일단 내용 목차는 제가 써드리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언어와 국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통 언어라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범주로 가자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도 같겠죠. 그래서 언어는 포괄적인 거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특징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국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특징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천여 개 언어가 있다고 해요. 6천여 개의 언어는 물론 아프리카의 어떤 미개 언어들을 포함해서 흔히 음성 언어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자 언어가 엄밀한 의미의 진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 전 세계에 약 10여 개, 약 100여 개라고 해요. 6천여 개 중에 약 100여 개의 언어가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12위더군요. 12위의 언어 사용 국가라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스페인어라든지 영어, 아무래도 영어이겠습니다만은 중국어, 인도 이런 언어들이 아무래도 인구 수 때문에 사용 언어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어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개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보통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저는 뒤에 살을 붙이게 하는데요. 개념 정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랑 이제 함께 하려면은요, 따라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또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향, 지역, 이걸 가리지 않고 저는 꼭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해야 흥미롭습니다. 자, 해보실래요? 개념은 뭐라고요? 개념 정의. 개념 정의.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 정의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설명하는 거죠. 뜻이 의미죠. 어떤 용어에 관한 거죠. 예를 들어, 패러다임의 개념.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떠올리죠? 패러다임의 개념. 그럼 패러다임은 둘째 치더라도 개념이 뭐냐는 거죠. 아, 개념은 정의지. 이렇게 합시다. 따라서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개념. 이렇게 하는 거.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인식의 틀, 사고의 구조 이런 말인데요. 어떤 개념, 정의 이렇게 갔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언어란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따라할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두 번만 해볼까요? 언어란 뭐라고요? 뜻이 있는 음성이다. 외울 때는요. 조금 절도 있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끊어가면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됐죠?
자, 이럴 때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음성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자, 첫 번째 뜻이라는 것은 의미죠. 방금 우리가 위에다 여기도 썼죠. 뜻이 의미예요. 자, 그래서 뜻은 바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거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음성은 뭐냐? 소리죠. 그리고 이 소리를 형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리는 사람의 소리에 한해서 음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을 음향이라고 하는데요. 음향은 언어가 아닌 거죠. 음향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죠. 보통 음향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지하철 소리, 새 소리, 구두 소리 이런 것들이 음향 효과잖아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은 소리는 소리인데 사람의 소리만을 음성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언어가 뜻이 없는 것은 언어라고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바바빠빠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바바빠빠. 바바빠빠는 제가 지금 입으로 했기 때문에 음성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뜻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뜻이 있는 음성이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의미가 있는 음성이다. 의미가 있는 소리이다. 내용이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조금씩 말을 바꿔주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언어의 3요소라고 하는 게 보이죠? 누가? 사람이 말을 하니까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호모 로켄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학자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사람만이 과연 언어를 쓰느냐? 그렇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 짐승의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짐승의 소리는 자음, 모음으로 나뉘어지는 분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개 짖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는, 개가 어떻게 소리를 짓죠? 이런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멍멍 또는 바우와우, 왈왈, 컹컹, 왕왕 이렇게 어떤 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멍멍만 하더라도 그건 언어예요. 학생들이 좀 의아해하지만 다시 잘 들으세요. 개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개 소리죠, 그냥. 예, 개 짖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멍멍 이렇게 만드는 건 언어예요. 왜? 자음 모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분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절음. 자, 어쨌든 출발은 언어는 뜻이 있는 음성이며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50대 50이라는 말을 썼어요. 50대 5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즉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비유적 표현,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렇게 표현돼요. 동전의 앞뒤라고 하는 것은 앞면만 오거나 뒷면만 올 수 없기 때문에 상반되는 속성을 지니지만 늘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원성이 되겠고요. 이것은 마치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자, 인간은 육체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올 수 없죠. 정신만 오거나 육체만 올 수 없죠. 이것을 동전의 앞뒤와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어의 개념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지울 겁니다. 제가 판서를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해드린다는 것은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잘 지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보게 훈련을 해드리니까요. 자, 따라합니다. 언어란 뭐라고 했죠?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럴 때 뜻은 의미, 내용, 음성은 소리,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음성은 뭐라고 했죠? 사람의 소리입니다. 음향과 다릅니다. 그럴 때 분절음, 제가 단어만 쓰게 되면 자음, 모음으로 나뉘어서 쪼개서 쓸 수 있는 것. 자음, 모음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눌 분자를 또는 마디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마디 절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분절음이다. 자음, 모음으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언어의 개념,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는 바로 두 번째 언어의 기능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능 중요한데요. 자, 기능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또 바꿉시다. 기능은 역할이죠. 역할은 구실이고요. 구실을 매개체라고 하며 이것을 뭐뭐 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기능. 보통 다양한 기능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데요. 그 기능이라는 것은 뭘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하게 해준다. 보통 순기능이다, 역기능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정말로 좋은 기능, 나쁜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언어도 어떤 기능을 합니다.
문학에서도 시어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단어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공무원의 기능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뒤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공무원의 개념은 뭐며, 공무원의 기능은 뭐며, 공무원의 특성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종류는 뭐냐, 이런 뒤에 붙어있는 이음절의 단어, 이 단어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시작은 기능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종종 역할을 맞춤법으로 역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한자로 나눌 할자, 우리가 나눌다, 할복자살하다의 나눌 할도 있겠고요. 또는 분할하다의 할도 있고요. 흔히 할부라는 게 있죠. 할부. 이게 나눌 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칼로 나누는 거예요. 칼도 변이 한자에 있으니까 발음할 때 역할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한번 불러보실래요? 기능의 같은 말 어떻다고요?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줘. 기능, 역할, 기능 역할만 일단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다양한 역할, 다양한 구실, 그리고 어떤 매개체. 매개체라는 말도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데 매개라는 것은 중간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보통 과거 회상의 매개체 이런 말을 문학에서 많이 쓰죠. 자, 이제 언어의 기능인데요. 자, 최대로 보면 8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한 2-5가지 정도니까 편하게 일단 봅시다. 자, 첫 번째, 언어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흔한 표현의 기능이 있대요. 표현의 기능은 보통 표현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겉표자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내는 게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재미있다 그랬어요. 그 책은, 이 책은 재미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의 기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표출의 기능인데요. 자, 이제 표현과 표출이라는 말의 차이를 납시다. 표출은 역시 겉으로 나타낸 건 비슷해요. 하지만 표출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탄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에구머니나 이런 말을 썼네요. 에구머니나. 자, 이것은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툭 나온 거죠. 엄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마이갓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이런 것들을 표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표현할 수도 있고 감정은 표출할 수도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이건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깜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자기가 갑자기 뭐 화가 났는데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막 갑자기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런 건 표출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너무 표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표현과 표출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표현의 기능의 예들 우리 교재에 많습니다만은 이 책은 참 재미있다 표현한 거죠. 또는 이 금은 5g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서 출발하시지요 공손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기능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별표 친 거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언어의 세 번째 기능,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는 지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령적 기능이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지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령에 초점을 맞추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화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화라는 것은 느낄 감자, 변화할 화자. 핵심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청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기능. 그것이 감화적 기능, 명령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청자, 듣는 사람이에요. 청자의 행동의 변화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리 와 이렇게 했어요. 너 이리 와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오라고 한 거죠. 야, 너 자리에 앉아 이랬어요.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한 거죠? 자리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명령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령적 기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의 기능이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게 있고 간접적인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령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좋지만 뭐뭐 해라 이렇게 라를 붙이면 명령이라는 걸 알죠. 자리에 앉아라, 보아라, 들어라, 먹어라, 있어라 이게 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간접 명령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간접 명령은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언어의 기능이에요. 언어를 썼는데 알고 보니 명령인 거 있죠. 그것을 간접적 명령이라고 해요. 자,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고가 되겠고요. 광고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표나
아니면 포스터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물론 신문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고나 그냥 표라고 할까요? 또는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접 명령을, 공익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요소는 다 간접 명령이라고 봐야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세계 판매 1위의 에어컨입니다. 그럼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판매 1위의 에어컨이라고 소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속 의도는 뭐라고요? 그러니 너도 사. 그런 말이죠. 너도 사. 광고의 목적은 뭐니까? 설득이니까. 그래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려는 것.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간접적 명령이라고 했어요. 표어도 불불불 불조심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럼 그게 그냥 단순히 불조심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불조심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청유 형태로 가더라도 그것이 명령. 우리 좀 조용히 하자 이런 말은 너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간접 명령이에요. 의문문의 형태도 있죠. 시험에는 이런 의문문의 형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 이런 것들이 넓게는 다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문문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본 것뿐이지만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는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아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죠. 근데 철없는 아들은 엄마 3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빨리 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명령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여도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평서문. 이 책은 참 재미있다. 그럼 재밌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하지만 이 책은 재미있으니 그러니 너도 읽어라. 아들아 이 책 진짜 재밌다? 아들아 이 책 재밌으니 너도 좀 제발 읽어 이 자식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명령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문장으로 보고 판단하면 돼요. 도로 표지판도 시속 80. 그러면 80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80이라고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빨리 가지 마 그랬다는 거죠. 빨리 가지 마.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를 단적으로 소개하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예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자,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서문이죠. 금연구역이라고 그냥 알리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 말은 곧 뭐라고요? 담배 피우지 마 그랬다는 거죠. No smoking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을 명령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왜 명령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인 명령이다. 이 말 아시죠? 여기는 도서관 앞입니다. 그러니 어떻다고요? 떠들지 마라. 그런 말이죠. 스쿨존입니다. 이렇게 많이 써있죠. 스쿨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니 빨리 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간접적 명령. 그것을 보통 국어에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을 쓰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또는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런 말 하죠. 완곡하게. 야, 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얘야, 인생은 짧단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단다. 이런 게 완곡한 거예요. 저도 칠판에 썼네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겉으로 말한 것은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 우리 노력합시다. 노력해라. 이런 명령의 의도였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면 중요한 건 언어의 기능입니다. 저는 한번 다 지워볼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자,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령과 명령은 같고 명령이 감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라고 했으며 명령에는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직접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간접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간접 명령은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앞뒤의 상황을 판단하고 답을 주면 좋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만 남겼습니다. 외우시라고. 세 번째 기능, 지령적 기능이군요. 다시 한번 심심하면 외웁시다.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 하게 해줌. 그러니까 뭘 하게 해주냐 그랬죠. 표현하게 하며, 표출하게 하며, 명령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언어란 뭐라고 했죠?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뜻이 있는 음성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따라 하려고 하느냐, 관심을 갖느냐고요. 그리고 뜻이 의미, 내용이다. 음성이 소리 형식이다.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기능 별표 쳐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교적 기능 또는 다른 말로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제가 2개, 지령적 기능 정도, 사교적 기능 정도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친해지자는 거죠. 언어는 친해지자고 친하게 사귀자고 하는 것이 사교적, 친교적 기능인데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날씨 이야기, 두 번째는 인사말.
자, 그런데 이것은 의사 전달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만 해요. 윤활유가 뭐니까? 기름. 기름이 뭐니까?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죠. 기름. 부드럽게 칠해주는 것을 기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빡빡한 인간관계에 둘이 처음 만났어요. 자, 모르는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소개팅, 미팅 이런 걸 해요. 처음에 남자가 딱 보자마자 우리 사귀읍시다. 오늘부터 우리 사귄 지 하루?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오늘 되게 더우셨죠? 오늘 추웠죠? 오늘 바람이, 비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친해지자고. 자, 인사말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는지 차 타고 왔는지 알 게 뭐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해지자 이거죠. 친해지자. 그래서 날씨 이야기, 인사말 같은 경우가 대표적 친교적 기능이라고 해요. 다만 아까 말했지만 같은 날씨도 뉴스에서 나오는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날씨를 알려주겠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 의사 전달의 목적이 없이 그냥 친해지자고 하는 말은 단순한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나머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미적 기능이라고 해서 미적 기능은 그냥 시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문학에서 비단 문학 시니까 시만이 아니라 음절수를 고려하는 것.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3음절, 4음절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지나치게 말을 길게 해도 안 되고 짧게 해도 안 되죠. 단편적으로 땅, 단편적으로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무엇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운율들을 고려하는 기능들이 언어의 사교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서양과 달리 영어와 달리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눈에 여러 글자가 한눈에 잘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6글자에서 8자가 막막에 처음에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때는 6글자나 8글자 단위로 외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대략 한 10자 이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길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우리가의 글자가 한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하나에 넣어두시고 반복해서 외워달라는 건데요. 자, 어쨌든 문학의 기능, 언어의 기능입니다. 미적 기능, 시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6번째,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정보 전달의 기능은 이 안에 바로 전달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주로 설명문 같은 거,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요. 자, 7번째 이쪽에다 써볼까요? 자, 7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관어적 기능. 그래서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관어적 기능이라고 해요. 관계 이렇게. 영어로 mother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어머니다. 그럼 언어를 둘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한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자, 이것은 보존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언어가 음성 언어라고 했을 때 음성 언어는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죠. 말 그대로 소리를 들었는데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런 말 하죠. 아까 말했잖아. 너 한번 듣고 왜 몰라? 이게 바로 음성 언어의 단점이에요. 음성 언어는 즉각적이지만 그러나 일회성이라는. 반대로 문자 언어는 어때요? 오래 남죠. 기록하니까.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 잠깐만요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이게 바로 문자 언어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파피루스, 갑골 문자, 동굴 벽화 이런 기록성이 있지만 기록을 오래 남기기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래서 음성도 저장하잖아요. 뭐든지 오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언어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언어의 기능이 8가지였어요. 저는 첫 글자만 이렇게 남겨볼게요. 첫 글자만 외울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그런데 굳이 집요하게 여기는 외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2가지만 강조했어요. 지령적 기능 그리고 친교적 기능 또는 사교적 기능. 자, 일단 한번 불러보실래요? 언어의 기능이 뭐라고요? 표현의 기능, 표출의 기능, 지령적 기능 또는 사교적 기능. 책에는 친교적 기능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친교적 기능, 미적 기능, 정보 전달의 기능, 관어적 기능,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에요.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 하게 해줘. 언어의 개념. 개념이 뭐였죠? 개념, 정의, 뜻, 의미, 용어.
언어란 뭐라고요?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하면 언어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도 뭐 지령적 기능을 변형하는 것, 칭교적 기능 정도를 변형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 언어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시 후에서는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어로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1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강이었는데요.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신뢰를 보여줄 것인가, 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강의로서 보여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치지 않고 정말 이 강의를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강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